지방 소도시 화명시. 오전 10시가 되면 복지회관 2층 상담실 앞에는 어김없이 노인들이 줄을 선다. 문패에는 희망재무상담센터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센터장 장명수라는 이름이 박혀 있다. 72세 장명수는 이곳에서 4년째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전직 금융강사 출신답게 말은 부드럽고 논리는 명확하다. 그는 상담실 벽면 가득 걸린 자격증과 감사패를 가리키며 자신을 소개한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압니다. 노후 자산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믿을만하다는 표정이다. 상담은 언제나 친절하게 시작된다. 요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자녀분들은 잘 지내시고요? 명수는 먼저 삶을 물었고 그 다음 통장을 물었다. 노인들은 경계 없이 자신의 재산 상황을 털어놨다. 예금, 보험, 연금까지. 명수는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다. 이건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이 나이에 이런 상품은 손해예요. 그는 기존 금융 상품을 하나씩 지적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다. 복잡한 이름의 신탁상품, 변액보험, 퇴직연금 재배치. 서류는 두껍고 용어는 생소했지만 명수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문제는 6개월 뒤부터 드러났다. 중도해지 수수료, 원금 손실 예상과 다른 수익률. 항의하러 온 노인들에게 명수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여기 다 서명하셨잖아요. 설명도 다 들으셨고요. 실제로 그랬다. 설명은 있었다. 다만 핵심은 빠져 있었을 뿐이다. 4년이 지난 지금 화명시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명수의 상담을 거쳤다. 피해액은 추정 수십억 원. 하지만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모두 합법적 계약이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몰라서 당한 것이라 생각했다. 수치심이 분노를 막았다. 명수는 오늘도 상담실 문을 연다. 새로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어서 오세요.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계세요? 명수의 상담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2%예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죠. 그런데 이 상품은 예상 수익률이 연 5%입니다. 그는 컬러 인쇄된 안내 책자를 펼쳐 보였다. 숫자는 크고 선명했다. 노인들은 눈을 빛냈다. 그러나 예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조건, 5년 이내 해지 시 수수료가 20%가 넘는다는 사실은 설명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서류 어딘가에는 적혀 있었다. 9포인트 글씨로 15페이지 약관 중간쯤에 전문 용어로 가득한 문장 속에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명수는 포스트잇으로 서명란을 표시해뒀다. 3군데, 5군데, 많을 땐 7군데. 노인들은 돋보기를 꺼내 들었지만 결국 포기했다. 선생님, 이거 다 읽어야 해요? 아니요, 형식적인 겁니다. 법 때문에 넣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나오면 명수는 능숙하게 방향을 틀었다. 이거 원금 보장되는 거 맞죠? 요즘 원금 보장 상품은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들 이런 걸로 옮기시는 겁니다. 대답한 것 같지만 대답하지 않은 말이었다. 4년간 명수가 권유한 금융상품은 총 6가지. 모두 고수익을 내세웠고 모두 복잡한 구조였다. 그는 같은 상품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 판매했고 계약 건수가 늘수록 그가 받는 수수료도 불어났다. 회사에서는 그를 MVP 설계사라고 불렀다. 피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였다. 70대 김모 씨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중도 해지를 시도했다가 수수료로 300만 원을 날렸다. 75세 박모 씨는 가입 2년 만에 원금의 15%가 사라진 걸 확인하고 명수를 찾아갔다. 선생님, 이거 수익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수는 차분히 계약서를 펼쳤다. 여기 보세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서명도 하셨고요.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서명은 분명 자신이 했다. 설명도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왜 지금 이 결과가 났을까? 왜 이 조항들이 처음 보는 것 같을까? 명수는 위로하듯 말했다. 금융상품이란 게 원래 그래요. 조금 기다리시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커졌고 노인들은 입을 다물었다. 자식들에게 알리기 부끄러웠고 신고하자니 자신도 서명했다는 게 약점이었다. 명수는 그 침묵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다들 이렇게 하세요.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이정호는 평생 국어를 가르쳤다. 38년간 교단에 서며 학생들에게 말했다. 글을 읽을 때는 행간을 봐라. 쓰인 것만큼 쓰이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68세, 퇴직 4년 차. 아내 해숙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를 마련해야 했다. 정우는 퇴직금으로 모아둔 예금을 해지하려다가 동네 복지회관에 무료 재무 상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냥 한번 물어나 보자. 가벼운 마음이었다. 명수는 친절했다. 선생님,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요. 이걸 그대로 두시면 인플레이션에 다 잠식됩니다. 그는 대안을 제시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 목돈 쓸 일 있으시면 중간에 일부 인출도 되고 수익률도 월등히 높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으세요. 정호는 계약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융 용어는 낯설었고 문장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특별 계정, 펀드 전환, 사업비 차감. 명수는 옆에서 재촉했다. 선생님, 이런 건 전문가한테 맡기셔야죠.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래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근데 오늘 신청하셔야 이번 달 금리 적용돼요. 결국 정우는 서명했다. 5천만 원. 아내의 치료비를 위한 돈이었다. 6개월 후 해숙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항암 3차 치료를 앞두고 정우는 보험사에 전화했다. 일부 인출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고객님, 지금 해지하시면 원금의 30%가 수수료로 차감됩니다. 뭐라고요? 계약서 7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우는 손이 떨렸다.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7페이지. 정말 있었다. 9포인트 글씨로 최초 5년 이내 해지 시 사업비 및 해지공제액 차감이라고 5천만 원을 넣고 3,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명수를 찾아갔다. 선생님, 이거 설명 안 하셨잖아요. 명수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중도 인출 가능하다고. 가능은 하죠. 다만 수수료가 붙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어요? 선생님, 여기 서명 본인이 하신 거 맞죠?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한 글자씩 천천히. 국어교사였던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 문장들은 읽히기 위해 쓰인 게 아니었다. 읽히지 않기 위해 배치된 것이었다. 중요한 정보는 뒤로 숨겨졌고 불리한 조건은 전문 용어 뒤에 감춰졌다. 명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다만 진실의 절반만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다. 정우는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에 희망재무상담센터 피해라고 검색했다. 게시글은 없었다. 모두 혼자 사겼구나. 수치심 때문에. 무지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는 새 파일을 열고 제목을 적었다. 장명수 상담일지 증거 기록. 아내는 병상에서 그를 불렀다. 여보, 괜찮아. 우리 그냥 살아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이건 사기야. 합법적인 사기. 윤소연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했다. 32세, 비정규직 계약직을 전전하다 결국 야간 알바로 정착했다.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는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다. 그게 그녀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아버지가 이상했다. 전에는 식사 중에도 신문을 펼쳐놓고 시사 이야기를 늘어놓던 사람이었다. 소연아, 이 기사 봐라. 정부가 또 이상한 정책을 내놨어. 말이 많고 목소리가 컸다. 그게 교사 출신 아버지의 습관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다. 밥을 먹어도 말이 없었다. 신문도 안 봤다. 멍하니 앉아 있다가 먼저 들어가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아빠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요즘 약 드시는 거 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소연은 불안했다. 혹시 우울증? 치매 초기 증상?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가방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 통장이 보였다. 소연은 무심코 들여다봤다가 얼어붙었다. 잔액 234만 원. 이게 뭐지? 아버지는 퇴직금을 포함해 최소 7천만 원은 있어야 했다. 어머니 사망보험금까지 합치면 1억 가까이 될 돈이었다. 그런데 200만 원? 소연은 가방을 뒤졌다. 또 다른 통장이 나왔다. 잔액 80만 원.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 생명 변액 유니버셜 보험 계약서. 증권 신탁 계약서. 도장이 찍힌 곳마다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다. 소연아. 아버지가 돌아왔다. 소연은 서류를 쥔 채 얼굴을 들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다. 들켰구나. 그날 밤 부녀는 마주 앉았다. 정우는 모든 걸 털어놨다. 엄마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상담을 받았던 일. 5천만 원을 넣었다가 절반 가까이 날린 일. 해지하려 해도 수수료 때문에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아 그냥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 왜 말 안 하셨어요? 부끄러워서. 뭐가요? 내가 38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면서 글 잘 읽어라, 속지 마라 그러고 다녔는데 정작 나는 이 모양이잖아. 소연은 아버지가 우는 걸 처음 봤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울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쳤다. 계약서, 약관, 상품 설명서. 전부 사진으로 찍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 손님이 없을 때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용어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검색했다. 변액보험이란 사업비 차감, 해지환급금. 하나씩 공부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계약은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구조 자체가 노인을 타깃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소연은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 글을 올렸다. 화명시 복지회관 재무상담 받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이 하나 달렸다. 저요. 왜요? 그리고 둘, 셋. 일주일 만에 12명이 모였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모두 같은 사람 장명수에게 상담받았다. 모두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다. 소연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담요를 덮어주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에요. 장명수는 분기마다 한 번씩 시니어 재무건강 특강을 열었다. 복지회관 대강당 100명 정원은 언제나 만석이었다. 무료 강연에 다가까지 제공됐고 참석자에게는 노후 재무 진단 쿠폰이 선착순으로 주어졌다. 이번 강연 제목은 100세 시대, 내 노후는 안전한가? 였다. 오후 2시 강당 문이 열렸다.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맨 앞줄 가운데 좌석에 정우가 앉았다. 명수는 단상에서 그를 보고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나 곧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권위 있었다. 스크린에는 노후 파산 1순위, 잘못된 금융상품 선택이라는 문구가 떴다.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작 2%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이 그냥 썩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실패합니다. 강연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명수는 통계를 제시하고 사례를 들었다. 제 상담을 받으신 분 중 만족도 97%입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다. 손이 몇 개 올라갔다. 명수는 익숙한 질문들에 익숙한 답을 내놨다. 연금, 언제 타는 게 유리한가요? 건강하시면 늦게 타는 게 이득입니다. 그때 정우가 손을 들었다. 명수는 짧게 망설였다. 그러나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네, 앞쪽 어르신. 정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명수는 웃으며 답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무지입니다. 모르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거죠. 청중이 박수를 쳤다. 정우는 박수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요. 설명하지 않는 전문가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명수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저는 6개월 전 선생님 상담을 받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선생님은 중도 인출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막상 인출하려니 수수료가 30%였습니다. 그 설명하셨습니까? 명수는 빠르게 대응했다.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서명하셨고요. 맞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15페이지짜리 약관을 72세 노인이 다 이해하고 서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해시킬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 맞아 나도 그랬어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명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법대로 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공했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이건 정당한 계약입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합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합법과 정직은 다릅니다. 선생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진실의 절반만 말씀하셨죠. 유리한 것만 크게 말하고 불리한 건 작은 글씨로 숨기셨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방식 아닙니까? 명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언제, 다들 이렇게 한다.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질문하면 그렇게 답하셨죠. 그런데 다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이나 만족하십니까? 정우는 청중을 돌아봤다. 혹시 장명수 선생님 상담받고 손해본 분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 옆에서 또 하나. 그리고 또 10초 만에 20개가 넘는 손이 올라갔다. 명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금융상품은 원래 시간이 지나야. 정우가 그 말을 끊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생님 본인은 이 상품에 가입하셨습니까?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우는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노후를 지키는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신뢰를 이용하셨습니다. 강당은 술렁였다. 누군가 일어나 나갔고 몇몇은 명수를 노려봤다. 명수는 마이크를 쥔 채 굳어 있었다. 강연은 그렇게 끝났다. 아무도 다과를 먹지 않았다. 소연은 편의점 냉장고 옆 작은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했다. 새벽 2시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다. 파일명 장명수 피해 사례 종합정리. XLSX. 그녀는 지난 한 달간 모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커뮤니티에서 만난 12명의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하면 13명. 각자의 계약서, 상담 일지, 통장 내역을 모았다. 개인정보는 가렸지만 패턴은 명확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 71세,
평균 투자 금액 4,200만 원. 평균 손실률 38%. 상담 후 계약까지 평균 소요일 3일.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소연은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명수 강연 영상 스크립트. DOCX. 아버지가 공개 질의를 했던 그날, 소연은 강당 뒤편에서 핸드폰으로 강연을 녹화했다. 그리고 명수가 했던 말을 한 문장씩 받아 적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실패합니다. 이건 정당한 계약입니다. 법대로 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 명수가 하지 않은 말들이 있었다. 수익률을 말할 때 예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다. 중도 인출을 언급할 때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들 이렇게 한다고 말할 때 실제 만족도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다. 소연은 세 번째 파일을 만들었다. 약관 설명 의무 비교표, PDF,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찾은 금융상품 판매 가이드라인과 명수의 상담 과정을 대조했다. 가이드라인 필수 설명 항목 1. 원금 손실 가능성 2. 중도 해지 시 불이익 3. 예상 수익률의 불확실성 4. 수수료 및 보수 구조 명수의 실제 설명 여부 1. 원금 손실 가능성 구두 설명 없음 약관에만 기재 2. 중도 해지 시 불이익 가능하다고만 언급 3. 예상 수익률의 불확실성 5% 수익률만 강조 4. 수수료 및 보수 구조 계약서에만 소자 표기 소연은 피해자들의 증언도 정리했다.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공통된 문구를 뽑아냈다. 피해자 A74세 선생님이 걱정 마세요라고 하셔서 믿었어요. 피해자 B69세 계약서 읽으려고 하니까 형식적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피해자 C76세 질문하면 다른 분들도 다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피해자 D72세 서명할 곳만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놓으셨어요. 명수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다. 계약서는 모두 제공했고 서명도 정당하게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침묵했다. 노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배치하고 질문을 회피하고 중요한 부분은 빠르게 넘겼다. 이건 사기가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선택적 침묵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구조적 착취였다. 편의점 문이 열렸다. 취객 하나가 들어와 라면을 끓이고 나갔다. 소연은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만들었다. 제보 자료 최종본, PDF, 모든 증거를 연대기 순으로 배열하고 법적 쟁점과 피해 규모를 요약했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다. 새벽 5시 소연은 파일을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두 곳에 이메일을 보냈다. 수신 화명일보 탐사보도팀, 수신 금융감독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제목은 간단했다. 합법적 사기 노인 대상 금융상담의 실체. 소연은 노트북을 덮고 편의점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곧 아버지가 일어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증거 다 모았어요. 몇 분 뒤 답장이 왔다. 소연아, 고맙다. 미안하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아니,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침묵이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화명일보 일면 머리 기사. 무료 상담의 함정. 노인 100여 명 수십억 피해. 합법 뒤에 숨은 설명 않을 권리 악용. 기사가 나간 건 목요일 아침이었다. 온라인판은 조회수 10만을 넘겼고 댓글은 순식간에 500개를 돌파했다. 우리 엄마도 당했어요.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셨어요. 합법이면 다냐? 양심은 어디 갔어? 금융회사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 이런 설계사 왜 방치했나? 명수는 그날 아침 신문을 펼쳤다가 얼어붙었다. 자신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실려 있었다. 기사는 그의 이름을 LC로 표기했지만 화명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보험사 본부였다. 장 설계사님, 당분간 영업 중단하시고 대기하십시오. 조사 들어갑니다. 명수는 항변했다. 저는 법대로 했습니다. 모든 서류 다 제공했고 강요한 적 없어요. 그건 조사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같은 날 오후 화명시청 대회의실, 노인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공청회, 시의원, 금융감독원 관계자, 소비자보호단체, 그리고 피해자 대표들이 모였다. 방청석은 100명이 넘는 노인들로 가득했다. 지역 방송사 카메라 3대가 돌아가고 있었다. 정우가 피해자 대표로 발언대에 섰다. 저는 38년간 교사로 일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정우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실제 계약서 일부였다.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본 특별 계정은 펀드 또는 ETF 등에 투자하여 운용되므로 투자 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이 존재하며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했다. 이건 원금 손실 가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계약서 12페이지 9포인트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이걸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정리되어 있었다. 101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평균 연령 71세, 총 피해액 43억 원.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복잡한 약관, 빠른 계약 진행, 핵심 사항 누락 설명. 그리고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 금융감독원 조사관이 질문했다. 계약서의 서명은 본인이 한 겁니까? 네, 본인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론. 정우가 말을 끊었다. 법적으론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법이 노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법이 옳은 겁니까?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소비자보호단체 변호사가 발언했다. 설명 의무 위반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19조 판매업자는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건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L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 과정 녹취, 상담 기록, 피해자 진술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2주 후 금융감독원 발표, 장명수 설계사, 설명 의무 중대 위반 확인, 101건 중 83건에서 핵심 사항 설명 누락, 자격 정지 5년 피해 배상 권고. 명수는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저는 법을 지켰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공했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과도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차가봤다. 화명시 복지회관은 희망재무상담센터 간판을 철거했다. 명수가 임대하던 상담실은 텅 비었다. 문 앞에는 누군가 포스트잇을 붙여놨다. 합법이 정당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날 저녁 정우는 소영과 함께 뉴스를 봤다. 앵커가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노인 대상 금융상품 판매 시 의무 녹음제와 숙려 기간 7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연이 물었다. 아빠, 우리 이긴 거예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반은 이겼지. 명수는 멈췄으니까. 하지만 돈은 다 못 돌려받아. 그리고 이미 무너진 신뢰는. 그건 돌아오지 않아. 그래도 아빠는 싸웠잖아요. 정우는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싸웠지. 너 없었으면 난 그냥 숨겼을 거야. TV 화면이 바뀌었다. 다음 뉴스는 다른 지역의 유사사기 사건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랬다. 하지만 적어도 화명시에서는 한 사람의 침묵이 깨졌다. 그리고 그 균열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다. 6개월 후 화명시 복지회관 3층 소모임실. 목요일 오후 이시마다 이곳에 15명의 노인이 모였다. 문패에는 목욕을 방이라고 쓰여 있었다. 정우가 의자를 펼치며 말했다.
오늘은 자유주제입니다. 요즘 마음에 남는 일 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74세 김순자 씨가 수첩을 꺼냈다. 저는 지난주에 손자가 다녀간 이야기 쓸래요. 그 녀석이 할머니 요즘 밝아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76세 박종철 씨가 웃었다. 맞아요. 우리 다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나도 느껴요. 이들은 모두 장명수의 피해자였다. 공청회 이후 금융감독원의 중재로 일부는 부분 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전액을 돌려받은 사람은 없었다. 평균 회수율 40%, 여전히 절반 이상의 돈은 사라진 채였다. 처음엔 분노했다. 억울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자존감도 잃었다는 것을. 내가 멍청해서, 내가 쉽게 속아서라는 자책이 노후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정우가 제안했다. 우리 글을 씁시다. 기록합시다. 첫 모임은 어색했다. 평생 글을 써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정우는 말했다. 글은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하면 됩니다. 69세 이영숙 씨가 첫 글을 읽었다. 나는 5천만 원을 잃었다. 남편 장례비로 모아둔 돈이었다. 처음엔 나 자신이 미웠다. 그런데 지금은 안다. 나는 속은 게 아니라 이용당한 것이다. 박수가 나왔다. 영숙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72세 최인호 씨는 이렇게 썼다. 돈을 잃고 나서 제일 무서웠던 건 자식들한테 들킬까 봐였다. 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당했어? 라는 말이 두려웠다. 그런데 여기 와서 알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우리 모두 같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글방은 점점 확장됐다. 피해 이야기만 쓰는 게 아니었다. 요즘 읽은 책, 산책하며 본 풍경, 손주와의 대화, 삶의 조각들이 모였다. 어느 날 정우는 자신의 글을 꺼냈다. 노후를 지키는 것. 나는 38년간 학생들에게 행간을 읽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정작 나는 계약서의 행간을 읽지 못했다. 아니, 읽을 수 없게 만들어진 문장들이었다. 돈을 잃고 나서 한동안 나는 무너졌다.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런데 딸 소연이 말했다. 아빠,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 안다. 노후를 지키는 건 숫자가 아니다. 통장 잔고, 수익률, 자산 규모.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질문할 수 있는 존엄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해할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서명은 동의가 아니라 이해 후에 해야 한다. 우리는 돈을 잃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존엄. 그것이 진짜 노후 자산이다. 정우가 글을 다 읽자 모임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 사람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모임이 끝난 후 정우와 소연은 함께 복지회관을 나섰다. 소연이 물었다. 아빠, 목요글방 계속할 거예요? 응. 사람들이 원하는 한. 글 모아서 책으로 내면 어때요? 우리가 배운 것들 이런 제목으로.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좋은데. 그런데 팔리겠어? 팔리고 안 팔리고가 중요해요? 기록이 중요하죠. 정우는 웃었다. 내 말이 맞아. 두 사람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은 최근 주간 근무로 전환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그만두고 복지관에서 노인 IT 교육 보조 강사로 일하게 됐다. 아빠 덕분이에요. 소연이 말했다. 내가 뭘 했다고. 아빠가 싸우는 거 보고 저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 정우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도 너한테 배웠어. 기록의 힘. 그날 밤 정우는 노트북을 켰다. 목요글방 폴더 안에는 지난 6개월간 모인 글들이 60편 넘게 쌓여 있었다. 그는 새 파일을 열고 제목을 적었다. 우리는 속지 않았다. 15명의 노후 이야기.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이 책은 돈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존엄을 되찾은 사람들의 기록이다. 창밖으로 화명시의 밤 풍경이 보였다. 작은 도시였다. 별일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15명의 노인이 다시 일어섰다.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질문하는 사람들, 기록하는 사람들,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정우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후를 지키는 건 숫자가 아니라 존엄이라는 것. 침묵하지 않는 것. 끝까지 질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산이라는 것을. 무대가 서서히 어두워진다. 객석에는 여운이 남는다. 노후란 무엇인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합법과 정당함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목욕을방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질문할 권리를 잃는 순간 노후도 무너진다는 것을.